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치열했던 미국 대선을 다룬 YTN 기획 보도와 함께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필수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집중 조명한 사회부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천문대 속 숨은 수학의 원리를 찾아 떠난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해저유소의 수상한 움직임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이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길, 앞으로도 YTN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죠. 그중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 뉴스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에는 이 미 대선 관련 YTN 보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먼저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YTN 이 대선 관련 보도 어땠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의 미국 대선은 국내외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모두 탑 기사 주요 보도를 다루고 있었고요. YTN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모니터링하느라고 YTN 채널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미 대선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그런데 미국 대선 개표 현황 중계, 생중계에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제도의 절차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왜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보도를 좀 지켜봤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게 간접선거와 직접선거가 섞인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주마다 승자 독식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눈에 띄었던 YTN의 좋은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3일에 방송됐던 특이한 방식의 미 대선 선거인단 270명을 잡아라. 이 보도 꼭지였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미국의 선거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그래픽이나 예시 등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제로서 간접 선거를 시행하는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스스로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 주어지는 보도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판사도 분석해 볼 수 있게 해준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줬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보도를 굉장히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이 YTN 보도 중에는 이 외에도 미국 대선의 주요 의의라든지 그 대선 후보들의 특징,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는 정보성 보도들이 많아서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사실 뭐 선거의 룰을 알아야 또 뭐 판세도 분석해 볼 수 있겠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좋은 뉴스를 꼽아주셨고, 자, 그렇다면 부족했던 부분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예, 미국 대선 역대급 세기록 양산, 최다 투표, 최고령 대통령, 요 보도가 여러 가지 제가 아쉬웠던 보도들 중에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요 보도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를 그 안에서, 보도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율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이제 비율을 계산해서 제시하고 계셨는데요. 정확한 자료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고요. 두 번째는
음성 리포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보도 안에서는요,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득표와 선거인단 확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진행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이 제시되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언론의 외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신의 주류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하고 그 자료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누락되고 또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평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후보의 연설 직후나 개표 직후에 승세를 점치는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의 어떤 진위 여부 상관없이 자극적인 말들이 그대로 전해지거나 미국 언론의 기사나 자료를 인용해 오면서 출처 표기가 미흡한 상태로 속보식으로 좀 다뤄진 점이 좀 아쉽게 다가왔고요. 반면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그 입장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어떤 정책들을 요목조목 비교를 하고 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또 다른 뉴스들을 좀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일이다 보니까 외국 뭐 언론이나 또 외국 기관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 때로는 이제 인용해서 재인용, 뭐 재재인용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더 이제 출처 표기를 확실히 해야 시청자들도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적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이제 뭐 4년마다 치러지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아주 큰 이벤트인데요. 보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특히 선거 방송은 그래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센터와 함께. 근데 보도 양이 워낙 많고 순간적으로 뭐 급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밝히는 부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께 보다 빠르고 쉽게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해 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보완을 해서 미국 대선 보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도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필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집중 조명한 YTN 사회부 보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YTN은 지속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나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짚고 오순단 제도와 해결 방안들을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루고 있어서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11월 1일 뉴스 무릎 꿇은 쿠팡 노동자의 아버지 7조로 성장하는 택배시장 법안은 뒷전이라는 뉴스 또한 택배시장 변화 추이와 관련된 법안들의 발의 사항을 짚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YTN은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또 다른 필수 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11월 7일 업무 10배 증가, 1339 콜센터 고맙다 한마디에 힘을 내요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보도는 상담사들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방법이나 기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 비용과 관련된 이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질문에 응대하고 있다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뉴스의 캠페인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평가원님, 이 부분적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이 뭐 있으셨다고요? 네, 11월 5일 코로나19 업무 과중에도 돌아온 건 월 6,000원 돈, 110 콜센터 상담사 하루 파업이라는 뉴스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네. 상담원들의 업무 과중이 코로나19 국면과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업무 시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1인이 처리해야 할 전화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 이 상태에서 상담사 200여 명 가운데 7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으나 20명의 관리자가 투입되면서 민원 안내에는 큰 혼란이 없었다, 별 무리가 없었다라는 기자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파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가 좀 감정적 호소로 비춰지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왜 넣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뭐 파업이나 뭐 이런 뭐 집회도 그렇고 뭐 각종 파업을 예로 들자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특히 해당 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도를 할 때 이 반론권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을 했지만 우리 단체는 지장이 없었어. 이걸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이 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너무 건조하게 이걸 풀다 보면 약간 뭐 밥그릇 싸움 같은, 그러니까 이 파업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전혀 가치 판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이 파업 기사를 YTN만큼 이렇게 자세히 쓴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쓴 기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은 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묻힐 수도 있는 기사인데 아주 짧게 쓰고 말거나, 그런 면에서 훌륭한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죠. 박광렬 앵커 지적하신 대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비교적 충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숫자나 뭐 더 아주 면밀한 상황까지는 짚지 못했지만 비교적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충실히 보도를 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파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해당 기관, 어떻게 보면 싸움이 났을 경우는 양측이 생기는데 이건 싸움은 아니지만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고 고용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센터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센터 입장을 기사에 뭐 밸런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넣는 과정이 조금 세밀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고 세련되게 넣어가지고 더 예쁘고 전달력 있는 그런 기사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 또 첨언해 주실 부분 뭐 저희 보도 관련해서 있다고요? 예, 제가 이번 주에 보도를 보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12월 2일이죠.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생중계한 보도들, 요 보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도 끝나서 사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굳이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장면을 생중계를 통해서 각 방송사, 언론사들이 경쟁하듯이 보도했어야만 했나. 저는 이제 뉴스 가치를 따져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야지 되는 그런 뉴스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해설위원님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이제 뉴스는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역사를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또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비극이긴 하지만 다룰 수 없는 중요 뉴스이긴 합니다. 네, 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뉴스 가치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이게 뉴스를 만들 때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묵혀도 되거든요. 결국 보도 경쟁이 낳은 그런 보도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는 뭐 언론사들, 언론 종사자들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YTN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거 안 해 이랬을 때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YTN 빼고 나머지 다 했어요. YTN, 이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청률이 주저앉았다거나 이러면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고. 네, 교수님 말씀대로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안전한 걸 선택하기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소신껏 뭔가를 안 했는데 딴 데가 다 나오면 보통 방송사는 TV가 몰려 있거든요. 우리만 다른 게 나갈 때 그 약간의 당혹스러움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보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의 경중도 따지고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부분이 뭐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저희 내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더 저희도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지난주 시민데스크는 시시콜콜 100회 특집으로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신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시청자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이 나온 방송을 보고 의견 올립니다. YTN 시청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YTN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CNN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CNN에는 자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 선거 전문가, 과학 전문가는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맞춘 해설가보다 YTN이 월급을 주는 전문가가 더 신뢰 있습니다. 시청률에 매몰된 전달 보도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달하기를 바랍니다. CNN은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대담 안 합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 양성,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YTN 정재훈 보도국장은 전문가보다는 전문기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사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외부 패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내부 전문기자를 육성해 YTN만의 시각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과 돌발 영상 제작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선중 보도제작국장은 좌우 구색을 맞춘 패널의 뻔한 대담을 벗어나 탁월한 분석과 깊이 있는 해설, 책임 있는 전망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시청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이슈가 뉴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YTN은 계속 기획 취재물을 방송하며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기에도 역겨운 장소에서 젓갈을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했다는 고발 기사가 반향을 일으켰는데 시청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젓갈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작업장 바로 앞엔 죽은 쥐가 굴러다닙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전국으로 팔렸으면 알아야죠. 업체 이름을 대라, 전국에 깨끗한 젓갈 파는 업체까지 매도당하게 하지 말고 등 문제의 제품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댓글과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상품명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 소비자들이 속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상품명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장 어디인지 알아내 직접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언론사가 공익을 위해 보도하더라도 유명인이 아닌 한 당사자의 실명을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원 공개를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번 YTN 취재를 계기로 인천 중구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만큼 자세한 피해 상황 등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은 부조리를 알림으로써 단속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는 이 건물에 문제의 업체 외에도 여러 가게가 이런 식으로 젓갈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문제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기자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곳을 취재해 먼저 보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연안부두 일대 젓갈 제조업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뉴스에 도움을 주신 제보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속 숨은 수학의 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 수학 여행을 주제로 새롭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학습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놀듯 여행하듯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다학에서 만나봤습니다. 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의 원리를 찾아가는 매스 투어 시리즈로 이번 수다학은 천문대 속 숨은 수학 찾기에 나섰습니다. 행성에 숨은 어마어마한 비밀. 게다가 아름다운 별 안엔 숨겨진 수학 또한 한가득이라는 놀라운 사실. 행성 간의 거리나 중력, 달력 계산법 등 천문학에 담긴 수학 원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주 망원경이나 별자리와 같이 아이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들을 통해 수학을 단순히 계산이나 문제풀이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나간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천문대에 방문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수학 관련 활동들을 소개한 점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전문 용어나 학습에 필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자막을 배치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VCR을 통한 자료화면과 패널들의 대화로만 진행되다 보니 이전에 수학에 대한 시청자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었던 구성과 비교하여 현장감이나 시청자들의 참여도가 낮아졌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수학 관련 놀이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관련 주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다학은 여전히 학부모들이 쉽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수학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과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수학학습 정보들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짜 경유가 이 폐저유소에서 몰래 제조, 공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이 파손된 차량만 100대에 달하는 이번 가짜 경유 사건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취재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하루에만 수백 대의 차가 오가는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팔았다 믿어지시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최근 벌어지면서 피해 차량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회부 안윤학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경비원 갑질에 대한 단독 보도로 출연을 하셨는데 이후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셨어요. 자, 이번 사건 또한 보도 위에 파장이 정말 큰데요.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제보자가 2명이 계신데요. 네. 그 구체적인 신상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거는 제보자 신상 때문에 여기서 밝히시면 안 되죠. 공개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제보자 1명은 제조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제보자분은 판매책, 판매책을 잘 아시는 분. 근데 그 두 분이 각각 서로는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 두 분들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과거 기사 요 정도 이렇게 3가지를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제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잘 아는 내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제보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그분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명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가짜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고 유통했는지 잘 모르는데 애초부터 그 사람들을 지역에서 잘 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죠. 직접 이렇게 현장 가보셨잖아요. 현장 취재에서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거기 주소를 찾아서 이제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 산비탈, 완만한 산비탈길에 조금 한 10m 정도 들어가서 있는 이제 폐저유소예요. 버려진 곳인가요? 버려진 곳이죠. 한 7, 80년대 뭐 폐저유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싹 달리다 보면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존재감이 없는 곳이에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버려진 곳이죠. 그런 버려진 곳에 드럼통이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미처 담지를 못했는데 그 드럼통이 뭔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솔벤트라고 이제
있는데 이 솔벤트가 뭐냐면 낡은 기름이 있고 경유가 있는 섞으면 이게 잘 안 섞일 거 아니에요. 색깔도 다를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제 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솔벤트를 뿌리면 솔벤트를 넣으면 섞이는 거예요. 용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확실하구나라는 이제 어쨌든 확신이 든 거죠. 그 솔벤트 용제가 들어있는 그 드럼통까지도 현장 취재로 발견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범인 B 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3년 전에도 가짜 경유를 만들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3년 전에 수사가 시작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2012년부터 15년까지예요. 더 오래전부터요? 그게 더 오래전는데 문제는 시간이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일당을 붙잡고 보니까 아니 그 옛날 일인데 굳이 내가 이 주범들을 얘기해봐야 나 괜히 보복당할 것 같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주범으로 잡혔는데 민모 씨라고 있는데 그 민모 씨가 내가 그냥 다 주범이다. 내가 다 했다. 다 안고 갔군요. 내가 다 안고 가는 식으로 해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A 씨와 B 씨가 무혐의로 이제 처분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유소에서 만든 가짜 경유를 받아서 유통시킨 것은 주유소잖아요. 충남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통속이었던 건가요? 제가 사실은 공주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소 앞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좀 뒤졌어요. 주유소도 현장 취재를 가셨군요. 주유소 현장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서류 더미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자료는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가고 여분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공주 주유소는 안 씨하고 지 씨가 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 씨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죠? 논산 주유소의 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 수사가 결과가 맞는 거죠. 다 관리한 거예요, 이 씨가.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범으로 추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서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공주 주유소에서. 그 실명이 거론이 돼 있었나요? 그렇죠. 실명이 거론이 되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무슨 지급 명령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게 그러면 제보자들의 얘기가 맞다. 그러니까 옛날에 논산 둘 다 결탁이 돼 있다. 결탁이 돼 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 이름이 다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기사를 써도 되겠다 이제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결탁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2000년대 중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밌는 거 하나가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이름을 실명이 하나 거론된 게 있는데 김모 씨가 거론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모 씨 누구죠? 김모 씨가 또 뭐 서류가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드러나진 않은 사람인데 서류가 있길래 이 사람 서류가 왜 있을까 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아직 기사에는 못 썼는데 2019년인가 2018년인가 하여튼 2, 3년 전에 송유관 절도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땅굴을 파서 송유관을 뚫어서 기름을 훔치는 거예요. 어머나. 송유관 절도범들이 있어요.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징역을 1년 6개월인가 살고 나와서 이번에도 이름이 거론돼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름 훔치고 운전하던 사람까지 여기서 연루가 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계속 추가로 취재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공급자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운전기사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운전기사. 근데 솔직히 운전기사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 이게 주범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경찰이 지금 실제로 제조책을 추적하고 있어요. 제조책을요? 제조책을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 요 일당의 밑그림은 어쨌든 그리고 그 밑그림 그릴 때까지는 취재를 해야죠. 혹시 다 담지 못한 얘기 있다면 더 전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퍼즐을 맞추다 보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풍문으로 들어서오긴 한데 A 씨하고 B 씨하고 그 일당이 그 대전에 있는 왕가파라고 해요. 조직 옛날 조포. 왕가위판지 왕가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과거 이제 한때 몸담았다는. 아니 기자님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옛날 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뭐 조직들이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걱정되는데요 지금. 그 녹취록 하나가 제가 들어본 게 거기에 이제 사건 2017년 당시 사건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17년 사건 당시를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건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수사관하고 내가 이미 작업을 다 해놨다. 그 형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수사관 형이? 수사관 형이 전화해서 야 오늘 들어오지 마라. 너 오늘 들어오면 바로 이거 체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때 도망을 가서 수배가 잡혔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취재하려면 그 당사자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고 하여튼 수배 중인데 저도 이제 계속 레이더 돌리면서 찾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이 스토리를 보면 지역 토착 세력과 하여튼 그 검경의 수사기관과 이게 다 막 얘기들이 막 많아요. 뭐가 많아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범들이나 그런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잘 믿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로 진술이 나오고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조금 더 엄중하게 해서 수사가 길게 가더라도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몇 년 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던 만큼 자치단체도 물론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검경 기관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요.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